이제 문제는 중국이란 말이죠. 수출하지 못하는 상당히 많은 그 제품들이 컨테이너 박스에 갇힌 채 쌓여 있는. 문제는 이러한 산업들이 고용을 동반하지 않은 성장을 가져오는 거다. BYD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양적 수출이 문제가 되니까 운영 자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지난주에 미중 2차 무역 합의 결론이 났습니다. 중국은 히토류 공급, 미국은 중국 학생의 미국 유학을 허용하는 게 주요 골자였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사실은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갈등, 이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 전쟁을 했지만, 이제 미국이 밝혔듯이 중국이 주 타겟임이 이제 점점 드러났죠. 그러다가 4월 11일에 제네바에서 회의를 했고, 그래서 서로 115%씩 이제 상호 관세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10%,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30%, 30%도 굉장히 고율 관세예요, 사실은. 그렇게 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그 90일간 이제 유예를 하고 뭔가를 해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중국이 그 당시 히토류 수출 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켰다.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다가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하고 그래서 이제 6월 9일부터 런던에서 2차 무역협상,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2차 무역협상을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실 무역협상이지만 실제로는 히토류 수출 통제를 풀어달라는 미국의 대중 요구와 중국은 예를 들면은 화웨이 반도체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반도체 제재, 그다음에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 비자 안 주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단 뭐라 그럴까요? 봉합이라고 그럴까요? 뭐 전혀 합의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무역 관세 협상, 이거는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전혀 합의된 것도 하나도 없고 이제 서로 지켜보는 건데,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 무역 협상은 무역 분쟁은 미국이 부과를 한 거고, 중국은 사실 맞대응만 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쭉 왔는데 미국이 어떻게 보면 제풀에 지쳐서 내린 것처럼 모양이 비춰졌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국이 이긴 거 아니냐 이러는데, 사실 이기고 지고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아직. 왜냐하면 중국은 물건을 만드는 나라고 미국은 물건을 사서 쓰는 나라인데, 물건을 만드는 거를 다른 데다가 팔 수 없으면 중국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봉착을 하게 돼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특히 히토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당장 히토류가 수출을 통제하고 그러면 미국이 여러 가지 하이테크 기술에 있어서 결정적인 원자재인 히토류가 부족하면 미국이 생각하는 과학기술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지만, 말 그대로 히토류거든요. 희귀 금속류이기 때문에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도 그거를 미국에 수출을 못하면 수출길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이런 것들에 힘겨루기를 하는데, 중국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트럼프 일기 때도 45% 관세 부과를 공언을 했다가 25%를 실제 부과하니까 무역 협상이 시작이 됐거든요. 실제로. 그러고 나서 20개월을 끌어서 무역 협상을 했고, 중국이 뭐 미국산 농산물이나 에너지를 많이 산다고 그랬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만났어요. 그래서 다 지키지를 못했죠. 그거를 이제 미국은 중국이 약속을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이 2기 행정부를 맞이한 중국의 생각은 예전에 1기 때 협상지향적으로 갔더니 결국은 중국한테 남는 게 없더라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투쟁을 통해서 이
소위 긴장도를 좀 끌어올리고 협상을 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판단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게 지금 이 상황에 와 있는데 결국은 이제 90일 유예한 거 그다음에 2차 협상 이후에 이 런던에서의 합의 아닌 합의 이거를 이제 어떻게 풀어갈 거냐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11월 경에 가면 그 소위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료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의미의 관세 줄다리기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중국은 자기네가 미국과 이렇게 강력하게 맞대응을 하니까 중국 케이스가 이제 다른 국가들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많은 국가들한테 일종의 뭐 본보기라고 그럴까요? 우리도 이렇게 좀 버텨보자라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는 일조를 한 것 같아요. 그 틈을 타서 중국은 우리가 자유무역의 수호자고 미국의 무절제한 요구에 맞서서 싸우는 소위 그 질서의 수호자다 이제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끌고 가려는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 모두 본격적인 대결을 잠시 미뤄뒀다고 볼 수 있는데 두 나라의 경제 체력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 사실은 이제 트럼프는 관세라는 걸 통해서 거의 뭐 관세가 이데올로기화 됐죠. 관세주의라고 부를 만큼 다른 국가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면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으로 미국의 감세도 이루어질 수 있고 기업세도 깎아줄 수 있고 그리고 그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많은 기업들이 미국의 제조업 부활에 상당한 기여를 할 거다. 이제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정책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반드시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거래의 기술이라는 것은 일단 속된 말로 세게 질러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협상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말이 딜이잖아요. 거래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한 것보다 더 복잡한 현상들이 나타났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이전에 부정적인 효과가 먼저 나타나 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긍정이 90이고 부정이 10이라고 하더라도 부정의 10 부분이 먼저 나타나 버리면 이거는 이 정책이 맞는 거야? 그런데 그 10이라는 부분이 주로 미국의 민생 경제라든가 특히 미국은 연금 생활자들이 많은데 연금 기금이 집중 투자하고 있는 미 국채라든가 주식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강타하게 되니까 트럼프도 전략적으로 한 발짝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어쨌든 지금 미국의 지위를 대체하거나 이럴 상황에 도달한 국가는 없다고 보는 게 맞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달러 패권이라는 것은 갑자기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국이 인민폐 국제화 이런 걸 통해서 뭐 그 소위 세계적인 화폐 우리가 뭐 꼭 기축통화가 아니더라도 뭐 긴급 인출권 이런 데도 이미 일찍부터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세계적으로 국제적인 믿음은 잘 못 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정말 괜찮은 거야. 근데 우리는 미국 경제를 바라보면서 미국은 이제 망했다라든지 미국 경제가 완전히 엎어질 거라든지 이런 생각은 잘 안 한단 말이죠. 그런 것까지 갈 수 있는 나라는 지금 미국밖에 없다. 그렇다면 당연히 기초 체력이나 이런 것은 미국을 따라올 데가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정책적 조정에 의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중국이란 말이죠. 중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제조업의 한 35%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글로벌 밸류 체인의 40%를 담당하고 있는 강력한 제조업 국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건을 만든다는 거죠. 그럼 이제 팔아야 되는 건데 이게 수출이나 이런 게 안 되면은 내수 시장에서라도 그게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자료나 이런 데도 보면은 항구에 그 수출하지 못하는 상당한 많은 그 제품들이 컨테이너 박스에 갇힌 채 이 항구에 쌓여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버티는 거야 당연히 버틸 수 있지만 누가 타격이 클 거냐라는 거를 이렇게 좀 중단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중국도 그 타격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의 대중 압박이나 중국의 대미 버티기나 사실은 결국 둘 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국민소득 8만 달러의 나라고요. 중국은 12,800불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 규모라든가 물론 뭐 인구라든가 영향력 이런 거는 중국도 상당히 따라왔지만 아직도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도전하기에는 아직도 좀 중국이 훨씬 아래에 있다. 그렇게 본다면 쫓아갈 수는 있지만 지금 넘어서거나 이러기는 어려우니까 중국도 이 부분이 더 이상 확전되는 거는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합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건 뭐 당연히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모색 단계라고 보는 거고 기초 체력으로 얘기하면 당연히 미국이 강하지만 미국도 이렇게 한없이 버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요즘 뭐 봐서 아시지만 우리는 왕이 필요 없다라는 그 소위 시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는 그건 국가 통치 행위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유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G7 회의에 가서도 얘기하다가 민주당 주지사들을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 미국적 국내 얘기를 다자회담에 가서 얘기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도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그 구체적인 흐름을 빨리 잡는 게 중요한데 아직 미국이나 중국이나 어려움에 처한 건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그 히토류 수출 통제도 45일간의 심사 기간을 거쳐서 하는 거니까 수출을 완전히 안 하는 건 아니죠. 다만 4월 11일 합의를 하고 나서는 그 이후에 수출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45일이 안 됐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왜 보통 뭐 이런 거 하면 준법 투쟁한다 그러잖아요. 뭐 지하철 우리 파업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그런 식으로 규정대로 하겠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2010년도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이 중국과 일본이 대치하면서도 나온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움직이겠다라고 해서 6개월을 지금 얘기를 해놓은 거고 그 안에 벌어질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소위 중국산 선박을 사용해서 수출입을 하는 입항료 문제라든가 이거는 또 해외 선사도 중국산 배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거의 동일한 입항료를 부과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지켜가면서 하겠다. 그런데 중국이 얻은 소득이 있죠. 히토류가 별거 아니다. 뭐 우리도 다 있다. 희귀 금속이지만 뭐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미국이 계속했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제한에 가까운 통제에 들어가니까 미국이 훨씬 급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바라보는 중국은 이거는 나름대로 카드가 될 수 있겠다. 물론 그게 그 영원한 카드가 될 수는 없어요. 없지만 일단은 이러한 시기에 자신들의 그 소위 레버리지를 높이는 데는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또 하나의 지렛대를 갖게 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무역 분쟁으로 인해 중국 경제가 입은 타격은 어떤 수준인가요? 최근 발표된 5월 소매 판매 지수는 상당히 괜찮게 나왔는데요. 네, 지금 이제 중국은 특히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수출 경기가 좋지 않잖아요. 그건 꼭 뭐 중국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그걸 소화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내수 진작이라고 일찍부터 얘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중국 경제를 구성하는 3대 축이라는 게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게 내수잖아요. 중국 경제가 잘 나갈 때는 이 내수 경기가 약 60% 가깝게 경기를 견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이 이제 투자거든요. 투자라는 거는 이제
고정자산 투자, 민간 투자, 뭐 정부 투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해당 국가의 경기를 좋게 봐야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안 팔리는데 기업이 투자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투자도 줄어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출인데요. 그러니까 내수, 투자, 수출.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 중국은 강력한 제조업 경쟁력을 가지고 작년, 재작년을 수출로 버텼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고 나서 관세를 부과를 해버리니까 이것도 이제 어려워진 거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는 그렇다면 일단 이 위기를 벗어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소위 내수를 강화하는 거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구환신, 그죠? 예전에 좀 낡은 것들을 새 거로 바꾸면 정부가 보조금도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수 경기를 진작하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은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장 기대치보다 올라가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PMI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구매자 관리 지수. 그러니까 결국 기업의 구매자가 이 경기가 좋아질 건지 나빠질 건지를 판단해서 원부 자재를 얼마나 사서 준비를 해놓느냐 하는 게 이제 구매자 관리 지수인데, 그러면 A라는 기업이 이게 경기가 활성화 국면으로 들어갈 거야. 그러면 우리가 원자재를 더 많이 사놔야겠다. 그게 이제 기준점이 50이란 말이죠. 그러면 50을 넘어가면 경기가 조금 좋아질 거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거고, 50 밑으로 가면 안 좋아지는데 이 PMI 지수가 계속해서 좋지를 않다. 그렇다면 정부의 의지나 이런 거에 의해서 내수 시장이 확대되고 이런 거는 좋은데 이 중국 경제 자체를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시각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게 이제 핵심적으로 보여지는 거고, 그거를 반사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실업률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판단이 되면 기업은 투자를 할 거고요. 투자를 하면 사람이 더 필요하게 돼 있죠. 그러면은 실업률이 감소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중국 정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소위 취업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고, 특히 청년 실업률이 계속해서 지금 3년째 굉장히 부진한 상태다. 보통 우리가 이제 청년 실업률을 16세에서 24세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대강 대졸자가 뭐 그 22세, 24세 이렇게 본다면 이 사람들이 나와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가 취업이 안 되는 거는 이게 지금 몇 년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취업이 되려면 해외 자본도 계속 들어와야 되고 중국 경제에 대한 기대도 있어야 취업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외자도 안 들어오죠. 바깥으로는 미국의 압박이 계속 오죠. 중국은 거기에 대항을 해야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 있는데, 문제는 중국이 AI라든가 과학기술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거는 분명히 인정을 하고, 그거는 뭐 서방 세계에서도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최강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산업들이 고용을 동반하지 않은 성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AI가 많아지면 기계들이 다 알아서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중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14억의 인구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고용이 창출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민생 경제가 어렵게 돼 있는 구조란 말이죠. 아직 산업이 고도화하지 않은 가운데에는. 그러니까 거기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중국 경제가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뭐 완전히 무너지냐 그런 건 아니죠. 버티기 하면 중국이죠.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그러면 정부가 또 여전히 뭐 이렇게 풍족한 돈은 아니지만 3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정부는 탄알이 있습니다. 다만 그걸 막 쓸 수가 없어요. 써서 효과가 안 나타나면 그 다음 쓸 카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버티기를 하는 거죠.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돈으로 한 2천조 정도의 그 소위 경기부양 자금을 넣었는데 약
약간 간접적인 자금입니다. 부동산 회사를 도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증권 회사를 도산시키지 않기 위한 운영 자금으로 들어가서 아직 그런 것들이 일반 민생으로까지는 가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민생으로까지 가서 경제 심리가 회복이 돼야 중국 경제가 이제 회복의 길로 들어서는 건데, 지금 보면 굉장히 양극화한 현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 증권시장 같은 데도 이제 중국 정부가 신경 쓰는 특정 업종은 화랑이고, 그렇지 않은 데는 굉장히 어렵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중간점, 균형점을 만들고 끌고 오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중국 경제가 지금 헤쳐나가야 될 가장 큰 문제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은 최첨단 국가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첨단 산업과 더불어서 고용을 동반한 성장 부분이 일정 부분 받쳐줘야 내수가 살고 제조업 경기가 일어난다라는 이런 이제 이중의 딜레마가 분명히 다른 나라하고 달리 더 깊게 지금 중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대표 전기차 기업인 비아디의 심각한 부채 문제가 화제입니다. 실제 순부채가 60조에 달할 거라는 추정도 있고, 관련 딜러사들이 돈을 받지 못해 연쇄 부도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 문제도 미중 무역 분쟁과 연결된 이슈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중국 경제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중국의 부동산 성장 모델이 오래되면서 폐해가 일어났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로 이어진 것처럼 중국이 이제 전기차, 특히 배터리의 강세를 통해서 전기차 시장을 통해서 또 다른 경제 활력소를 잡으려고 한 게 바로 이 자동차 시장입니다. 전기 자동차 시장이고,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 거의 50% 이상을 지금 장악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성장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짜리 채권을 주고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또 내부에서는 상당한 출혈 경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품질도 괜찮고 가성비도 있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소위 국제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중국 전기차가 미국이나 서방이나 이런 데로부터 이런 압박을 받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보조금에 의한 과잉 생산이고 불공정 경쟁이라서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것도 이유도 마찬가지잖아요. 심지어 러시아까지 부과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자국의 시장을 완전히 교란시키게 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YD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자신들은 우수한 품질력,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환경 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마무리 처리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분명히 가격 경쟁력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그 양을 가지고 커버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양적 수출이 문제가 되니까 운영 자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한없이 그것만 또 BYD만 밀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지방 정부의 토지 자원을 통한 차입과 이거를 통해서 개발했던, 그래서 주택 경기를 일으켜서 움직였던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패턴이 지금 자동차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